네, 볼까요? 제가 여기만 오면 뭘 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자꾸 뭘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수업만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아까 이거 자꾸 떨어져. 네. 아까 설명 못 드린 게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좀 아시려면 우리가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거는 소정근로 시간 그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통상임금입니다. 이거 나중에 통상임금 파트 가면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 시간 월을 1개월 동안 받았던 임금 1개월 임금 특히 이제 뭐 고정적인 임금 통상임금 이걸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209만 원짜리 기본급 계약을 체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이제 실무 가면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지금은 이게 시험 문제도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9to6라고 하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죠.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어져 있는 시간이 뭐냐면 주휴수당이라고 들어봤죠? 주휴시간은 이렇게 하거든요. 40시간 근무를 했을 때 40시간이 원래 8시간 분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8시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40시간일 때 8시간 주니까 30시간이면 줄어들겠죠. 주휴시간이. 그렇죠. 요거 그냥 알아만 두세요.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건 209를 도출하는 거니까. 자, 주휴시간이 8시간 나오면 일주에 48시간이 되는 겁니다. 거의. 그죠? 그러면 월 근로시간을 해야 되는데 요거 4.34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돼요. 우리 1년에 일주가 4주인 데가 있고 한 달에 주가 4개가 들어간 데가 있고 5개가 들어간 달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적으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너 월급 300이야. 그러면 4주가 들어간 날하고 31일 날은 또 5주야. 그러면 주휴수당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한 달에 얼마. 그래서 평균을 냅니다. 대략 1년에 한 달에 몇 개 주가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1년이 365일이니까 12개월로 나눠요. 그러면 한 달에 며칠이 있는지 딱 나오겠죠. 그거를 어떻게 7일로 나누면 몇 주가 몇 개가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략 4.345개의 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하고 곱하기 4.34를 하면 이게 208.xx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듣는 209시간이 통상 근로시간이라는 계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산정 쪽에 들어가 보면 자, 기본급이 209만 원이니까 209만 원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하면 만 원입니다. 근데 하루에 통상임금을 구하면 얼마예요? 8만 원이겠지. 왜? 8시간 일한다며. 그래서 8시간 일하니까 8만 원이에요. 8만 원. 근데 얘는 209씩 계속 받았는데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92일에 627만 원 나누면 요게 6만 8천 원. 적죠? 하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그럴 때 통상임금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 쉬운 걸 왜 헷갈렸을까? 네. 잘 안 하니까 헷갈립니다. 이거는 이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시험 때 절대 안 나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아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큰 경우가 있구나. 그 끝이에요. 안 나와. 시험 때 안 나와. 왜냐면 여러분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장 근로계약 보면 근로계약 15조 볼게요. 15조는 강행성이라고 알아두십니다. 강행성. 우리가 원래 근로기준법 자체가 특별법이고 강행 규정 성격이 있지만 강행성이 뭐냐면 자 볼게요.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볼게요. 1항 보시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그 부분의 한정이 어떻게 되나요? 무효로 봐버립니다. 여러분 무효하고 취소의 차이를 좀 아시나요?
무효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어려운 말로 하면 뭐 장래요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장래요란 말 쓸 필요 없으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취소는 앞으로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걸 뭐 장래요라고 하는데 그런 거 외우지 말고 앞으로 없는 거. 즉 무효가 훨씬 더 강력한 거죠.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거고 취소는 앞으로는 안 돼요. 취소시킬게요. 이전 거는 못 빼다가는 거고. 오케이? 네. 그래서 무효라고 하는 건 강행법규성 때문에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따져요? 이 항은 보충성이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강행성과 보충성. 보충성은 뭐냐면 그거 무효로 됐어. 지워졌죠. 그럼 뭐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어떻게 한다? 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의 정한 기준에 따라서 채워준다 이겁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 16조 보시면 계약 기간인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 외에는 그 기간 1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외우는 것보다 이거에 더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기간제법. 요거를 알아주세요.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 기간제법에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을 쓸 수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를? 없습니다. 그걸 잘 알아두십시오.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을 쓸 수 없어요. 기간제법을. 그거를 더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냥 그래요. 17조 보시면 1차의 단골이죠. 이거는 요즘에 틀린 문제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1차의 단골인데 근로조건의 명시인데 이런 사항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꼭 해서 근로자한테 알려줘라 이겁니다. 이런 사항은 뭐가 될까요? 뭐 보지 말고 그냥 이 페이지만 놓고 딱 봐도 생각을 해봐요. 아까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계약할 때 뭐가 있었지? 제일 중요한 거 돈이 있었네요. 그럼 돈이 있어야겠네요. 그죠?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아까 막 배운 거. 그렇지. 소정근로 시간도 있었죠. 양상사님. 그 다음에 보니까 휴가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휴가 중에도 또 연차 유급 휴가라는 거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를 하면서 발생하게 된 내용을 그냥 적는 거예요. 그건 필수적인 사항 들어가야겠죠? 그게 나와 있습니다. 17조 보시면 넘어가시면 각호 있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주휴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근로시간. 이걸 앞부 글자 따서 뭐 임소, 휴연 뭐 이렇게 외우는데 당연하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건 필수적 기재사항이에요.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게 2항의 뒤에 부분 임금, 오케이 임금인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외우세요. 임금 300 좋아. 300 좋죠. 근데 그 300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그죠? 그리고 그 300을 어떻게 지급받을 건지, 그죠? 그런 게 나와 있다겠죠? 그리고 그 300이 기본급만 300만 원인지, 아니면 뭐 내가 연장근로가 발생해서 연장근로가 포함된 300만 원인지, 식대가 포함된 300만 원인지, 그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성항목, 계상방법, 지급방법이라고 합니다. 2항에 보면 그래서 구성항목, 계상방법, 지급방법도 뭐다?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임금이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산정되고 뭘 받고 어떻게 돈을 받을 건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래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플러스 임금의 구성항목, 계상방법, 지급방법은 뭐다?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요거는 꼭 알아주세요.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그래서 뭐 서면 뭐 교부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18조 보시면 여기에서 나와요. 자, 단시간 근로자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1항 보시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하겠죠. 통상 근로자보다 얼마나 짧은지를 보는 거고 2항 보시면 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은 정한다. 그러니까 뭐 세부 사항은 대통령을 빼겠다는 이거고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3항입니다. 3항. 아까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개념이 나왔죠. 이게 그거예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 15시간 미만인 자는 55조가 뭐냐면 주휴일이고요. 60조가 연차휴가입니다.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크게 보면 이럴 수 있죠. 야, 이거 두 개 왜 구분하는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조항에 나온 겁니다. 이게 막 판례를 잘 알아서 이런 걸 알고 이게 아니고 다 법 규정에 있어요. 근데 판례가 왜 나오냐면 법 규정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다 보니까 법원이 판단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게 판례가 형성돼서 여러분 시험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판례가 자꾸 말이 길어지면 그만큼 논란이 많이 됐던 거를 법원이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요건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험 문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내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죠? 자, 이건 구분하는 건 법에 명확히 있습니다. 일주 15시간 미만. 1차 시험에 간혹 이렇게 나와요. 트릭을 쓰더라고요. (4주) 동안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이면 그냥 초단시간 근로자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4주 나왔다고 해서 아닌가? 아니야. 앞에 어차피 4주 동안 평균해서 일주 15시간 미만이니까 갑자기 4주 튀어나왔다고 헷갈리지 마시고 원래는 4주 평균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일주 15시간 미만이면 뭐가 발생한대요? 주율이라고 연차가 없네요.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겁니다. 15시간 미만인 걸 하나 더 알아두면 퇴직금도 없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포인트를 가져야 될 건 15시간 기준으로 이런 게 나눠지는구나.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랑 단시간 근로자랑 구분을 하는구나 라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그 정도. 그래서 편의점 옛날에 14시간 근무시키는 거 있잖아요. 저것 때문에 주휴수당 안 주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엔 못해요. 왜? 사람이 안 구해져.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을 해서 취업시장에 나와야 됩니다. 저도 사람 못 구해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같이 저희랑 진짜 힘들더라고요. 지금 안 구해집니다. 자, 그렇게. 자, 보시면 19조 보시죠. 19조. 근로조건 위반인데 17조 아까 뭐예요? 근로계약상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 있죠. 19조 보시면 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하지만 실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알아만 두십시오. 그래서 이게 문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실제 1차 시험에서 문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로자는 제17조 위반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가능하죠. 법조항에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2항 보시면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귀양 여부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는 여러분이 알아둘 게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겁니다. 노동위원회. 근로계약이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나하고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내가 면접 볼 때는 300만 원이었는데 갔더니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200만 원을 주네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거를 어디에 갑니까? 노동위원회에 가는 거예요. 노동위원회. 그리고 그걸 보고 내가 이전에 부산에 있다가 부산에 집을 정리하고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사 비용이 들었죠. 자취하면 오피스텔 비용 들었고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1차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노동위원회를 많이 바꿔서 나옵니다. 사용자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고 시청이나 군청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20조 보시면 위양예정금리인데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조항은. 왜? 이거는 올해 A급이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당연히 A급인 거예요. 위양예정금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의무복무기간과 관련해서 많이 나옵니다. 의무복무기간. 왜 의무복무기간 3년 해놓고 학비, 그 다음에 임금, 생활비 이런 거 보존해 주는 거 있죠. 그런 거 관련해서 많이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위양예정 금지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불이행. 여기서 근로계약 불이행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의무복무기간. 왜? 어차피 문제 나면 그게 나올 거니까.
근로계약 불이행이라는 건 의무복무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년 안에 나가면 너 위약금 1억 이런 거 못한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뭐예요? 2년 근무 안 하고 나가면 내가 대줬던 학비 내놔. 이거는 됩니다. 이게 돼요. 학비는 오케이. 근데 근무하고 상관없는 그냥 위약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2년 안 했다고 그냥 1억 내놓는 거 안 되고 내가 받았던 임금 토해내는 거 안 되고 근데 학비는 오케이. 나중에 수업 때 제가 보면 되게 자세히 할 겁니다. 이거는 내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법한데 안 나오네 계속. 나올 때 됐습니다. 그래서 위양예정 금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전차금 상계 금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거예요. 아까 그거 돈 빌리고 대신 일하는 거 안 되겠죠. 우리 강제근로가 금지인데 그런 겁니다.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밖 근로약관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왜? 임금은 다 줘야 됩니다. 임금은 전액 다 누구한테 근로자한테 줘야 돼요. 그거고 22조 보시면 강제저금의 금지인데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임금은 근로자 거 근로자 거 그거를 사용자가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해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 사용자는 근로계약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액 관리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이 항 보시면 사용자가 근로자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된다. 근데 밑에 보면 1, 2항이 뭐냐면 다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로자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럼 근로자가 뭐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당연한 거죠. 깡패예요, 깡패. 안 그러면. 자, 23조는 많이 쓰실 겁니다. 해고에 대한 문제는 계속 A급일 거기 때문에 23조는 계속 갖고 노셔야 돼요. 23조부터 해고 규정에 관련된 뭐 26조, 7조까지는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거의. 자, 23조는 인사 발령이나 그리고 전직 그리고 해고에 관한 규정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박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가 이 사람을 딴 데로 배치시켰다거나 이러면 무조건 이거 23조 박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사명령 관련해서는 다 여기에 이 조항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항은 뭐냐면 사용자의 근로자 업무상 부상 그리고 질병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그리고 산전 산후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일하다가 다쳤어요. 근데 일하다가 다친 사람을 해고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일하다가 다친 사람 복귀를 했는데 30일 정도는 봐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모성보법에 있는데 이 사람이 출산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여성분이. 그러면 복귀했을 때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마라. 이건 되게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는 30일. 30일을 좀 바꿔서 냅니다. 30일. 그런 거. 일시보상은 보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산재에서 따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84조 이따 볼 텐데 일시보상은 굳이. 24조 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데 굉장히 핫했지만 지금 그냥 B급 정도 되고요. 내면 낼 수 있습니다. 왜? 논리가 좋아서. 근데 아마 다 쓸 거라서. 그래서 24조 보시면 이것도 조문 따라서 목차 빼면 됩니다. 헷갈려 하지 마시고 조문 따라서 목차 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우리 학원은 이 중간이 없네. 덥다고 해서 너무 춥네. 빨리 좀 꺼달라고 할게요. 네. 자, 보시면 조문 보면서 목차 빼볼게요. 자, 경영상 이후에 해고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사업주가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이 근로자들을 단체로 해고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그러겠죠. 이거는 정리해고고 경영상 이후에는 해고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라고 부당해고를 주장한다. 그때 논리를 쫙 쓰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목차를 찾는 게 이게 경영상 이후의 해고는 법 규정에 목차가 그대로 있습니다. 제발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 거기서 목차 빼면
판례가 금방 생각나는데 무슨 판례 있지? 어떻게 쓰지? 이렇게 하는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자, 1항 볼게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그러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첫 번째 목차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진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느냐. 그럼 언뜻 딱 지나갈 겁니다. 판례가. 옛날에는 도산회피설이라는 게 있었고 기업이 망하기 직전까지는 이거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지금 조문이니까. 기업이 망하기 직전까지 애들 못 자른다는 게 있었고 어떤 거는 인원을 꼭 해고해야만 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봤고 최근에는 어디까지 갔어요? 장래에 도래할 위험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따다다닥 3개가 쫙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최근 거 써야겠죠? 자, 이거 해결됐어요. 2항을 볼게요. 2항. 이 옆에 1항 뒷부분에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거는 문제에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거의 인정될 거예요. 자, 2항 보시면 1항의 경우 사용자를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차가 또 나왔네요. 해고 회피 노력했냐? 판례는 뭐가 있어요? 부부사원 중에 부인만 따로 정리해고한 경우 근속연수가 많은 애보다 근속연수가 짧은 애를 내보내는 경우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그게 뒤에 조항에 나오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에 선정하여야 하고 남녀 이유로 성별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게 3항 보시면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을 대표한 자를 말하는데 50일 전까지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50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50일 전까지 통보를 하네요. 판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딱 50일 안 지켜도 됩니다. 딱 50일 안 지켜도 돼요. 왜? 그 전에 이미 합의하고 끝났으면 50일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것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정리해가 나오면 목차는 어딜 본다? 조문을 본 조문.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목차를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요거 보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암기하는 걸 자꾸 줄이셔야지 시험 준비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그러면 너무 범위가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4페이지 5항 보시면 이거 그거죠. 이렇게 해서 해고하면 23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로 본다. 이겁니다. 그렇게 25조는 우선 재고용인데 우선 재고용도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1차 시험에서 우선 재고용 의무는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만. 그냥 얘 징계해고 했는데 내가 사람 뽑아야 하니까 얘 다시 써야 되나? 이게 아니고 정리해고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갔을 때 그때 그래서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이때 정리해고 때 나갔던 애 우선 채용해라 이겁니다. 우선 3년 알죠. 3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거는 그냥 그리고 좀 약간 좋은 말 있잖아요. 만약에 1차 시험 볼 때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는데 25조 2항은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생계안전, 재취업 이런 거 거의 맞는 지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맞는 지문이니까 넘어가세요.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진 않습니다. 그죠? 확실하게 오답을 줄 거니까 이런 거는 거의 맞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6조를 보시면 들어갈 게 30일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문제 나오면 그거 나옵니다. 30일 3개월 3개월 이상 아니고 미만 3개월 미만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30일 미만 3개월 31분. 자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려주거나 아니면 뭐해라 30일치 돈 줘라 이겁니다. 30일 전에 알려주거나 30일치 돈 줘라. 두 개 같이 해야 된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제한 요건이 뭐가 있어요? 1호 보시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경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안 해도 되고 30일치 수당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그거 천재지변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깽판 치고는 걸 놔두진 않아요. 그게 사무입니다. 고의로 뭐 막대한 지장 초래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27조는 올해 기출이죠. 서면통지. 나올 것 같았어요. 한번 낼 때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고사유 서면통지는 1항 보면 해고할 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2항 보시면 서면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 거고 3항 보시면 해고 예고할 때 이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3항의 의미는 해고 예고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하라며요. 그죠? 근데 해고 예고를 할 때 너무 명확하게 잘한 겁니다. 해고 시기, 해고 사유 쫙 적어가지고 그러면 뭐 서면 통지한 걸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해고 날에 가서 이것도 서면 통지하냐 이거 필요 없고 해고 예고 때 이미 서면 통지했으니까 그걸로 끝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조까지는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28조 이거는 1차에도 엄청 잘 나옵니다. 엄청 헷갈려 하시길래 자 이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대로만. 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어디로 가요? 노동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노동위원회 뭐 행정법원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노동위원회. 우리는 노동위원회를 갑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그 다음에 1항 이게 시험제 잘 나오는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얼마? 3개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부당해고를 인지하고 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고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 자, 실제 1차 시험에 이렇게 나오던데 12월 30일 날 사용자가 해고했어요. 근데 내가 어디 가 있어가지고 잘 몰랐다가 1월 5일 날 해고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3개월 지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부터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오케이? 오케이. 1차에 나와요, 가끔. 1차보다는 학원 모의고사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 엄청 헷갈리니까. 저는 1차는 안 하니까 모의고사 안 내겠지?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조사 보시면 조사는 노동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노동위원회는 28조에 따라 구제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당연히 하겠죠. 신문도 열고 그리고 2항 보시면 증인 신청, 직권 신청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3항도 반대 신문이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읽어만 보세요. 이거는 뭐 딱히 문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4항 때문에 그래요. 노동위원회 법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법이 있으니까 굳이 근로기준법에서 이거를 안 하겠죠. 노동위원회 법을 따르니까. 부문을 볼 때도 그런 센스가 있으면 좋아요. 다른 때 잘 법이 마련되어 있으면 생각보다 근로기준법에는 안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산재, 산안법 있잖아요. 산재 보상법 있고 퇴직급여 보장법이 따로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법이 따로 있고. 근데 굳이 근로기준법에서 안 하죠. 그래서 그렇게. 구제 명령도 좀 비슷해요. 그런 의미에서. 대신 노동위원회는 신문회의를 끝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예요. 해고했어요. 노동위원회 갔더니 노동위원회에서 야 이거 부당해고야 하면 사용자가 뭘 하게 됐나요? 구제 명령이라는 겁니다. 요거 프로세스를 알아두세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부당해고니까 해고가 없어졌겠네요. 없어졌으니까 뭐다?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받는 임금 상당액.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해고가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가야겠죠? 그걸 원직복직이라고.
그래서 구제명령은 크게 그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그리고 원직 복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해고 이런 일은 거의 드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가 이기기란 정말 어렵거든요. 자, 해고가 정당하대. 오직했으면 정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각 결정을 합니다. 기각 결정.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그때부터 근로자 아닌 거예요. 기각 결정이에요. 기각 결정. 오케이? 네. 그래서 구제 명령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인용 결정이에요. 최근에는 얘네가 좀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판정이 이렇게 와요. 인정이라고 해요. 인정. 네, 이렇게 해서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구제 명령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 프로세스가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30조. 그래서 한번 시간을 따면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읽을 필요 없고 요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31조는 요거예요. 요거 시험제 많이 나오죠. 꼭 나오더라고. 틀린 지문으로는 거의 안 나오고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 자, 노동위원회는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세스도 아시면 좋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아예 그냥 우리가 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를 간다고 했습니다. 어디 노동위원회를 가요? 맨 처음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를 갑니다. 내 사업장이 서울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내 사업장이 경기도 성남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내 사업장이 전라북도 전주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왜? 전북은 노동위원회 없어요.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뭐다? 지방노동위원회를 가는 거고.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기각 결정을 받았어요. 나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거 그냥 받아들여요? 아니죠. 우리는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중앙노동위원회로 갑니다. 여러분 중앙노동위원회는 한 개만 있어요. 한 개만 있습니다. 한 개만. 그 다음에 내 여기서도 또 기각결정 받았습니다. 열받죠? 한 번 더 하고 싶어. 그럼 어딜 가요? 어디 가요? 집에 가요? 행정법원 갑니다. 일반 법원 아니고 행정법원 갑니다. 행정법원 어디에 있어요? 이거 행정쟁송법 보면 잘 아셔야죠? 행정법원 어디에 있어요? 행정법원 관할 무조건 어디예요? 서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졌어. 기분 나쁘죠? 어디 갑니까? 고등법원 갑니다. 그죠? 여기서 졌어요. 어디 갑니까? 여러분이 죽어라고 암기하는 판례를 형성하는 곳, 대법원을 갑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대법원. 얘네가 자꾸 뭘 판단하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노무사들이 대리할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예요? 노동위원회까지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3심 체계를 갖추고 있죠. 1심, 2심, 3심. 1심, 2심, 3심. 법원 일반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이 어디로 가요? 관할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민사소송법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관할 소재지로 가는 건데, 우리는 이미 여기서 판단을 2번이나 거쳤기 때문에 행정법원은 그냥 서울에 있는 겁니다. 서울 하나, 관할 서울 하나. 근데 법원까지 알 필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가는 거 알았다. 시험도 많이 나오죠. 며칠 만에 가냐고. 10일, 15일 무조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짧아요. 굉장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해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까? 그렇지.
판정서 도달 1로부터 10일입니다. 판정서를 받아야 됩니다. 판정서를 받을 때까지 한 30일 걸려요, 실무상. 판정서 받고 나서 10일, 판정서 받고 나서 15일. 오케이?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거를 조금 속임수로 쓰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때까지 재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확정되는 거, 확정. 확정되면 다툴 수 있어요? 못 다툽니다. 못 다퉈요. 그래서 그렇게. 32조 보실게요. 구제명령 등 효력은 당연히 이거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요. 소송을 건다고 해서. 그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에요. 3년이 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소멸시효 중단되나요? 안 됩니다. 왜? 임금채권이 있는지 아닌지 아직 노동청에는 모르잖아요. 조사 과정에서 효력을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효력을 중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1차 시험 보신 분들 많이 알겠지만 민법 176조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 내용 증명 보내고 6개월 안에 소재기하는 거.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죠. 그러면 갑자기 채권 소멸시효가 딱 중단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거 말고는 절대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아요. 효력 정도 똑같아요. 웬만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행강제금은 다 읽지 마시고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3천만 원 30일 설명드릴게요. 자, 1항 보시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사업주가 쌩까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싫어, 나는 안 내. 그러면 그 구제명령을 강제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해요. 그게 얼마? 3천만 원 이하로 작년에 개정됐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차 시험에 낼 수 있고, 옛날 기출문제, 만약에 옛날 기출문제를 풀 때 2천만 원이라고 돼 있으면 맞는 지문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 부과하고, 이행강제 부과하기 전에 30일 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사업주한테. 야, 부과할 거야. 알려주는 거고. 5항 보세요, 5항. 5항에 노동위원회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 기준으로 언제? 매년 2회 범위에서 2년을 밑에 부분 보면 구제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데 2년을 초과하여 부과 징수 못한다. 그럼 총 몇 번? 4번을 할 수 있는 4번. 그죠? 최대 금액이 3천만 원 4번이니까 1200 되겠네요. 1200. 1억 2천. 그렇게. 그래서 요 정도는 꼭 알아주세요. 3천만 원 안에서 이행은 혹시 이게 이게 나오기 좀 어려운데 문제를 한번 본 것 같아서 지문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미 노동위원회가 3천만 원을. 그러면 내가 구제명령을 했어요. 그럼 이행강제금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그거 알아주세요. 혹시라도 본 것 같아서. 왜 안 없어지냐면 이행강제금은 뭐냐면 이행을 강제시키기 위한 효력의 요건이기 때문에 벌금과 과태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가 이행을 안 했으니까 3천만 원 두드러 맞은 거예요. 그건 고정이지. 그렇게. 34조가 그겁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대로 있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자, 금품청산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 14일을 꼭 기억하십시오. 36조 첫째 줄 맨 끝에 보면 14일 있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언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 합의하에 기일을 연장은 당연히 되죠. 당사자 합의하에 뭐 한다는데 굳이. 37조는 몰라도 됩니다. 나올 확률 없고 문제 나오면 거의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 갖고 내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자 제한법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 법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실 거면 그냥 14일은 당연히 보는 거죠. 100분의 40 정도? 안 나옵니다. 이건 만약에 지문이 나와도 맞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자 제한법이 있어서 이걸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38조 보시면 38조 이거는 자주 나오죠. 근데 요즘에는 뭐 너무 잘 아셔가지고 안 나온 지 꽤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조문을 읽으면서 순서를 정해볼게요. 그러면 안 헷갈립니다. 자꾸
수험서에 있는 걸 외우다 보니까 왜 헷갈리고 하는데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조문을 보면서 해요. 조문.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1항 볼게요. 1항. 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뭐 근로자가 받을 만한 채권인가 보네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는 채권은 사용자 총 재산에 대해서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에 담보에 관한 담보된 채권 외에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깔아보세요. 보니까 우선 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아, 질권, 저당권, 담보된 거는 일단은 최우선으로 보호를 받고 있네 이거죠. 그거 외에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 임금, 재해보상금이 우선하는 거니까 써볼게요. 하나씩 써보면 돼요. 안 헷갈립니다. 안 헷갈려요. 자, 보면 질권, 저당권, 질권, 저당권, 담보 채권 있고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임금, 재해보상금이 있네요. 1항만 보세요. 1항만. 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 채권은 사용자 총 재산에 대해서 뭐 질권, 저당권, 담보 채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 변제되어야 된다. 그러면 조세, 공과금은 밑에 있겠네 여기. 그죠? 조세, 공과금 외에 우선 변제되는데 얘보다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또 단서에 또 있습니다.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얘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조세도 들어가는 거예요. 질권, 저당권, 담보채권, 조세. 이게 설정된 조세. 그러면 얘는 여기 있네요. 근데 이걸 뒤집는 게 나오죠. 이 양 보시면. 조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이 양부터 먼저 나와야지 안 헷갈리죠. 그죠? 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 질권, 저당권, 뭐 담보 필요 없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이거에 따라서 해도 다 우선되어 변제된다. 이게 뭐다?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튀어오르는 얘가 요즘에 안 나오더라고. 최종 3개월 임금, 재해보상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퇴직금 보장법에 따라서 3년치 퇴직금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 요거 3년치 3개월분 요건 알아두세요. 요즘에 잘 안 나와요.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우리 노무사 시험 제가 선배 분들 중에 한 11, 2년 전에 합격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때는 조문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애워서 간 거야. 이게 나왔대요. 임금체크 우선 변제.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거 써야 되는데 목 찾아봐서. 네. 그 형님 때 이게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자기는 되게 잘 썼대. 그 웃기지 않습니까? 뭐 무슨 시험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고 간 거야. 아무것도 안 줘요. 시험지 요거 한 장 딱 주고 쓰래. 옛날 여러분 한 15기, 16기 거 문제 보면 한 줄이잖아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논하라. 그죠? 쓰는 거예요. 법정 없으니까 법정부터 쓰는 거지. 그렇게. 이제 자꾸 사례가 생기면 그만큼 우리 시험이 어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39조 사용증명서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지위,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청구하면 뭐 사실 재직증명서 생각하면 돼요. 재직증명서. 해야 된다. 실무상 알려주면 여러분 재직증명서 안 떼주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뭐 재직증명 떼달라는데 뭐 싫은데 뭐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럼 신고해버려야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드니까. 이렇게 제 40조 보면 취업방해 금지인데 이거는 블랙리스트 그런 거고.
근로자 명부는 여러분 이거 밑에 있구나. 근로자 명부는 그냥 근로자 그 인적사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42조, 42조. 42조의 저 끝에 3년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잘 나와요. 생각보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 정하는 근로계획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언제로부터 3년이에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요거 잘 나와요. 생각보다. 그렇게. 제 3장 임금 보면 이게 그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임금의 원칙이 나와요. 혹시라도 임금의 직접적 원칙과 관련해서 많이 보는 판례가 임금 채권 양도, 제3자의 양도하는 그 판례 하나, 그다음에 상계 판례가 나와서 문제가 됐다 하면 43조 그냥 쓰고 가는 겁니다. 볼게요. 1항 임금은 통화, 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이거 뭐예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공제, 조합비 떼고 주는 거야, 월급을. 그리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통화로 주는 게 맞습니다. 통화 이외의 걸로 지급하면 인정자 안 돼요. 실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월급을 PC방 알바인데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그 PC방 그 게임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게임의 아이템 이걸로 줬습니다. 네, 줬어요. 그 사람이 임금체불을 신고했습니다. PC방 사장님은 야, 임금보다 더 비싼 걸 줬다. 먹히겠습니까? 아이템을 주면 어떡해, 그죠? 왜냐면 그 친구가 신고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아이템 잊어버렸거든, 게임하다. 그러면 임금이 없어진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된 사례 있습니다, 진짜. 잠깐 지나가는 말 해드리면, 여러분 노무사 되면 되게 시덥지 않은 사건 되게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자괴감 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입금되면 다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렇게. 네. 자, 보시면 2항 볼게요. 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된다. 다만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대통령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아요. 뭐냐면 수당, 뭐 추석 상여, 아니면 뭐 수고했으니까 뭐 약간 뭐 교통비 정도 이런 거 갑자기 어쩌다 주는 거 있죠. 그런 건 매월 정기적으로 안 줘도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고정급을 말하는 거예요. 고정급. 43조의 2는 체불사업주 명단인데 이것도 여러분 3년을 좀 알아두세요. 3년. 그리고 3천만 원 이상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틀리게는 안 낼 것 같은데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 필요 없고 임금체불을 발생하면 뒤에 세 번째 줄 가로친 거 뒤에 분 보면 명단 공개일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그러니까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했는데 2회 이상 처벌받은 겁니다. 유죄로. 3년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명단 공개일 기준 이전 1년 이내 임금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명단 공개일 기준 이전에 3년 동안 2번 정도 유죄를 받고 그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1년 동안, 1년 이내에. 그러면 공개를 하겠다. 아직까지 이거 틀린 질문 낸 적은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1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밑에 거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 이것도 내면 진짜 반칙이지. 그렇게. 43조의 3 볼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좀 다르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 자료, 이거는 체불 자료 위에 거는 명단을 공개하는 거고요. 이건 체불 자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그래서 3년 이내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이게 달라요. 3천만 원이 아니고 이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러면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회계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임금 등 체불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노동부 장관이 주관을 하지만 이게 노동청 사건일 거예요. 임금이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원래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른 제3자에게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예요. 지금 3년 이내 2회 이상 체불 했고 2천만 원 1년 이내 받더니 2천만 원 이상이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쪽에 공개를 해주는 거고, 명당 공개는 3천만 원. 그거를 좀 알아주세요.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두 개를 바꾸진 않을 거예요. 그건 너무 치사한 거야. 우리는 판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만 두십시오. 그렇게 44조 보면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인데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도급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얘네가 쓰고 있는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그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얘가 돈이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니네 둘이 같이 책임져.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그렇게 하고 보시면 돼요. 줄 쳐놨죠. 헷갈리실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한 차례 이상 도급에 따라 행해진 경우 하수급인이 직장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뭐다? 그 직장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한 번 더 간 거예요. 수급인 또 하수급인. 얘네들 임금 못 주면 둘이 연대 책임해라. 돈 받게 해줘라 이겁니다. 44조 2는 건설업에 대한 임금 지급인데 이것도 이거예요. 건설업인데 건설업자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장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책임진다. 차이가 뭐예요? 일반 도급사업은 직장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즉 얘가 밑에 용역대금을 안 줬을 때 연대 책임인데, 건설업은 이미 건설업 아닌 자가 들어가 있죠. 건설업 아닌 자 면허 없는데 못 받을 확률이 100%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건설업 있네 찾아가서 받아라 이겁니다. 귀책 사유 필요 없이. 오케이.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거 44조의 3 보시면 줄친 거, 직상수급인은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 밑에 요런 거 나올까? 읽어드릴게요. 2랑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직상 수급인이 바로 줘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유에 해당되면. 근데 이거 당연한 게, 만약에 합의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직상 수급인이 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1호 보시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해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 방법 그리고 절차에 관해서 합의한 경우 당연한 거죠. 내가 줄게. 알겠어. 땡큐. 왜 이게 문제가 잘 안 나오냐면 실제 사례에서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그죠? 2항 보시면 이거 민사집행법 지급 명령이나 이미 니네 직상수급인 니네가 지급해 떨어진 거예요 명령이. 그리고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이미 뭐예요 이거 다 집행권원, 이미 직상수급인이 지급해야 되는 명분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에 따라서. 그렇게. 3호 보시면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할 임금 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 알려주고 직상수급인의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급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찾아간다 이겁니다. 위에 나올 확률은 적어요. 이거 가지고는 잘 안 내더라고요. 생각보다. 오히려 낼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십시오. 이 정도까지만. 45조 보시면 비상지급, 이건 간혹 나옵니다. 지문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의 대통령을 정하는 비상한 경우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을 지급을 청구하면 그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만 주는 거예요. 가불이 아니고 여러분 가불 아닙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나오더라고요. 1차에 월급을 땡겨주는 게 아니고 이미 근로한 거에 대해서만 나오는 겁니다. 가불이랑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휴업수당은 휴업수당 여기까지 하고 가시죠. 휴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휴업수당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휴업수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은 그냥 깡그리 무시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휴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휴업수당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것만 알아두세요. 사용자의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2번 이거 3번 이거 1차에 많이 나옵니다. 사용자의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 규칙 사유가 뭐냐면 이렇게 암기하세요. 암기하는 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천재지변 빼고는 다 사용자 규칙 사유입니다. 실제 하급심 판례 중에 홍수가 나가지고 휴업을 하게 됐는데 휴업수당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 니네가 배수를 확장 공사를 안 했어. 그건 뭐예요? 사용자 규칙 사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만큼 넓어요. PC방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가서 문을 닫았다. 정부가 닫으라고 안 했지만 그러면 뭐예요? 사용자가 쉰 거죠. 불안해서 자기가. 그것도 규칙 사유인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이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휴업수당 5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평균 임금의 70%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2랑 보시면 사용자 규칙 사유 쭉 나오고 다만 보세요. 다만 똑같아요. 이건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평균 임금의 70%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작은 걸 주는 겁니다. 아니, 평균 70% 때렸는데 통상임금을 넘어요. 기본급을 넘어. 그러면 그냥 기본급만 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2항 이건 안 나와요. 만약에 뭐 이렇게 하더라도 휴업수당 안 주고 싶으면 노동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인데 이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돼요. 47조 보시면 도급근로자인데 이게 당연한 거죠. 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급근로자도 근로자로 봐라 이거고 임금 대장 및 임금 명세서인데 이것도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뭐 딱히 없습니다. 임금 명세서 줘라. 임금 대장 관리해라 이거거든요. 각 사업장별로 임금 대장 작성하고 그 임금에 그 밖에 임금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되고 급여 명세서는 의무화됐습니다. 그런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49조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단골 손님입니다, 여러분.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3년이요. 임금 채권 시효는 3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3개월. 3이 많아요, 우리 지금. 해고는 30일 전. 그죠? 3. 잘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근로시간과 휴직부터 하겠게요.